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진실을 감춰온 사람을 제대로 응징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하는 속담은 거짓말이나 잘못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엔 다 드러난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모르는 자신의 과오나 잘못을 얘기하지 않으면 평생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인생에서 큰일을 앞두고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주저앉을 뻔한 제 인생을 전 넋놓고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절 기만한 사람들을 제대로 복수해줬거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아빤 젊었을 때부터 배를 타셨고 어부로 일을 하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고요. 엄만 그런 아빠를 뒷바라지하며 정말 열심히 가정을 지키셨답니다. 아빠가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항상 저와 여동생은 대문 밖까지 나가 아빠를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아빠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와 여동생은 그런 아빠를 향해 달려가 안기곤 했어요. 아빠! 아빠! 아이고, 우리 딸내미들, 이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아유, 근데 아빠 냄새나. 저리 가. 싫어. 아빠 안아줘. 얼른 안아줘. 그렇게 저와 여동생은 양쪽 팔에 매달려 아빠에게 안겼고 아빤 거친 손으로 저희를 안아주면서 행복해 하시곤 했습니다. 아빠에게 안기면 늘 바다 비린내가 나곤 했어요. 아빤 지저분하다며 안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흰 그 냄새가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바다일을 하시다 보니 늘 거친 환경에서 지내셨던 아빤 다른 사람들에겐 무뚝뚝하고 험악했지만 저와 여동생 그리고 제 엄마에게만큼은 다정다감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작은 바닷가 주택이었는데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던 기억은 지금도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 큰 슬픔이 찾아온 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야간 뱃일을 하고 돌아오던 아빠의 어선이 그만 사고로 자초되면서 큰 사고가 난 거였죠. 그런데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구조 작업도 수월하지 않았고 결국 아빤 뒤늦게 찾게 되었어요. 문제는 아빠가 발견이 되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빤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빠의 장례식장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때의 분위기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심각했어요. 친가족에선 엄마 머리채까지 잡으며 아주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 요망한 거,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바다에 빠져서 못 나온 거잖아. 이 요망한 거, 우리 아들 살려내. 당장 살려내라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남편 그렇게 떠나서 힘들다고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 아들 늦게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게 만든 거 너 때문이잖아.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우리 아들이 저 고생하면서 살았겠어? 그때 당시 아빠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친가 쪽에선 내심 아들을 바라셨는데 엄마가 내리 딸만 낳으며 미움을 많이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아빠마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니 그 모든 원망이 엄마에게 쏟아졌습니다. 결국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흰 살고 있던 할아버지 집에서 그대로 쫓겨나게 되었고 부랴부랴 반 지하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친가족에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 후론 아예 연도 끊어버렸습니다. 엄만 그렇게 홀로 저와 여동생을 키우게 되었어요. 이사 갔던 반 지하방은 정말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잠도 안 오고 벌레가 들끓었어요.
하루 종일 방에 돌아다니는 벌레 잡다가 하루가 지나간 적도 있을 정도였답니다. 겨울엔 너무 추워서 자다 깰 정도였고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엄마와 저 여동생 셋이 부둥켜 안고 자야만 했네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엄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동생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셨죠. 그때 엄마의 손을 잡아준 것이 바로 아빠의 친구분이셨어요. 당시 아빠 친구분이 선장으로 계셨었는데 그분 도움을 받아 엄마가 작게 생선 장사를 시작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사 간 곳을 물어물어 찾아오셨던 아빠 친구분은 그때 바리바리 음식이며 생필품을 잔뜩 사오셔선 저희 엄마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재수 씨, 저한테 충범인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충범이가 그렇게 가버린 것 제 탓도 있어요. 진작에 제가 충범이를 제비에 태웠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다른 건 몰라도 생선 하나만큼은 재수 씨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충범이 가고 나서 늘 죄책감이 컸었는데 이렇게 재수 씨한테 도움 줄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렇게 엄만 아빠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 작게 생선을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만 정말 쉴 틈 없이 일만 하셨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생선을 받아와 자판을 여시고선 내내 생선을 직접 하나하나 다 손질하고 또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얘기도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아보실까 그렇게 매일 연구를 하시곤 했죠. 그런 엄마의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점점 엄마의 생선 장사는 잘 되기 시작했고 저희의 생활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생선 장사 시작한 지 1년 만에 저희는 반 지하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엄마의 성실함을 보면서 저와 여동생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좋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졸업 후 대기업 식품회사 입사했을 땐 엄마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습니다. 여동생은 전문 직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엄마가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예요. 생선을 손질하고 파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공 포장을 해서 온라인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까지 엄마가 시작을 하신 거였죠. 그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됐고 저희 집은 순식간에 생활이 여유로워졌어요. 주변에서 말 그대로 벼락부자가 됐다고들 했지만 저나 여동생은 그 모든 게 엄마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늘 도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엄마를 보면서 전 저 역시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도 결혼보단 제 일에 더 열중을 했었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이 남자는 굉장히 젠틀하고 성격이 좋았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한두 번씩 사람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곤 했었는데 그때만큼 수월하게 끝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회식 때도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 남자분과 서로 얘기도 정말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죠. 맞다. 지영 대리님은 어머님이 사업하신다고 그랬죠? 온라인 판매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마가 원래는 생선 가게 하셨다가 지금은 온라인 판매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희 집이 워낙 생선을 좋아해서요. 그럼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땐 그저 예의상 하는 대화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엄마 생선 선물 세트를 여러 개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날을 시작으로 저흰 점점 친해지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 직원은 프로젝트가 끝나고서
이직 준비를 하고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겸사겸사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싶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하게 지내다 그 인연으로 연애까지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참 성격이 좋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서 이직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야근하며 저녁을 챙기지 못할 때면 퇴근할 때 손수 도시락까지 싸서 절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어? 오빠, 이거 뭐야? 도시락 쌌어? 어, 아까 저녁도 못 먹고 일했다며. 너 배고플까봐 간단하게 싸봤는데 하나 먹어봐. 어때? 우와, 진짜 맛있어. 고마워. 나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이걸 언제 다 쌌대? 면접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힘들긴 일하고 있는 네가 더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다시 취직해서 더 맛있는 거 마음껏 먹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다정한 남자친구 볼 때면 전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줬거든요. 남자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직 준비라고서도 금방 취직도 했고 아침엔 출근하기 전에 늘 운동하고 저녁에도 남들 술 한잔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자리에도 잘 가지 않고 저랑 만나거나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의 가정 환경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젊었을 땐 정말 무서우셨어. 집안을 아예 휘어잡고 사셨지. 밖에선 호인도 그런 호인이 없었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잘했는지 막 돈도 빌려주고 그러셨어. 그러면서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그 덕에 우리 엄마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등바등 생활하고 날 키우셨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다 엄마 덕분이야. 그랬구나. 그냥 보기엔 화목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엄마가 지금까지 다 이뤄낸 거야. 지인들이며 여기저기 보험 팔면서. 그런 엄마 고생하는 거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어머니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젓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공감이 갔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엄마 혼자서 생활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뒤론 저흰 정말 더 가까워지고 애틋해졌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종종 저희 엄마가 제가 사는 자취집에 올 때면 남자친구 꼭 인사를 하러 오곤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정성으로 만들어 오신 음식들을 같이 먹곤 했는데 어찌나 남자친구가 싹싹하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우와, 어머님, 요리 솜씨가 진짜 인류 요리사 같은데요. 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 저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될까요? 아유, 그럼. 난 우리 지영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든든하고 싹싹한지 몰랐네. 잘 먹으니까 보기 좋아. 그래, 부모님은 다 계시고? 아, 엄마, 뭘 그런 걸 물어봐. 아니야. 어머님도 궁금하시겠지. 괜찮아.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희 두 분 다 계시고, 어머님 보험회사 다니고, 아버님 직장 다니시다 은퇴하셨어요. 두 분 다 건강하시고 형제는 저 혼자입니다. 어머, 딱 좋네, 딱 좋아. 그쪽 집에서 우리 지영이만 좋다고 하면 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선 지영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하겠어요? 아유, 저 말하는 것 좀 봐. 늘 예쁨 받을 말만 하네. 밥 더 먹어. 밥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 집에선 남자친구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엄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보니 얼른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고, 그런 엄마의 마음에 남자친구는 너무나 좋은 사윗감이었죠.
사실 전 결혼에 대해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도 결혼을 바라시고 남자친구도 은근슬쩍 결혼을 하길 원하다 보니 그렇게 저흰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예비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땐 예비 시댁에서 본 게 아니라 외부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예비 시모께서 일을 하시다 보니 음식 준비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해서 밖에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 만나게 됐었죠. 그때 첫 예비 시모의 인상은 너무나도 푸근하시고 좋았어요. 우리 성국이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해서 얼마나 설레고 긴장했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멋진 여자친구였다니 내가 너무 기쁘네. 그래, 어머닌 생선 사업 하신다고? 간단하긴 들었는데 그동안 홀로 두 딸들 키우시느라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성국이 통해서 들어보니 홀어머니라 내심 걱정했다며? 아유,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우린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 아니야. 우리야 성국이가 좋다고 하면 반대할 거 하나 없지. 둘이나 아이도 있으니 우린 결혼한다고 하면 대찬성이야, 대찬성. 그렇게 양가의 환영 속에서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나 예비 남편이나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왔으니 모은 자금으로 신혼 준비를 하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비 시부가 벌려놓은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걸 수습하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작은 투룸 전세를 얻어서 살다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 엄마가 너무나 흔쾌히 저희한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상가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니들 괜히 전세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엄마 상가 2층에 들어가 살면 되지. 거기도 투룸이고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둘이서 생활하기엔 괜찮을 거야. 안 그래도 올해 만기돼서 세입자 새로 구해야 했었는데 잘 됐네. 니들 들어가서 살 거면 새로 인테리어하고 그러면 되겠다. 정말?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엄마? 엄마 노후자금 한다고 그 건물 산 거잖아. 아유, 됐어. 우리 딸 행복하게 결혼하는 거면 그거면 충분하지. 나중에 거기 살면서 돈 잘 모아서 아이 낳고 그러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 평생 거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잘 계획해서 준비해봐.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그럼 월세처럼 용돈 챙겨드릴게. 아유, 됐다. 무슨 월세야. 그저 딸 자식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니들 상황 뻔히 아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만 행복해. 그렇게 저흰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도 마련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잘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를 치를 때도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양가 어머님들께서 서로 대화가 너무 잘 통했었거든요. 사돈, 아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사돈께서 홀로 딸 둘이나 키워야 했으니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그런 사돈 밑에서 자란 우리 예비 며느린 또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아휴, 아닙니다. 저야 남편 지인을 통해서 도움받아서 장사 시작했다지만 사돈께서는 정말 발로 뛰면서 자식을 키우셨잖아요. 사돈이 더 대단하시죠. 아직도 현직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 이제 가게는 싹 정리하고 사업 쪽으로만 남겨뒀거든요. 아이, 그러시군요. 저도 이젠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해볼 때까진 해봐야죠. 아들한테 의지하며 살기도 싫고 그렇다고 저희가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요. 들어보니 사돈께서 애들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신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참 염치가 없네요. 아들 자식 장가 보내면서 뭐 하나 쥐어주지도 못하니 그저 정말 죄송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유, 죄송하기는요. 좀 더 여유 있는 곳에서 도와주면 좋지요. 그런 건 염려 하나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똑같은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훈훈하게 상견례까지 끝나고 나선 정말 행복하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양가 어머님들께선 상견례 이후로 더 친해지셨는지 따로 연락도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만 예비 시모께 보험까지 드실 정도였습니다. 주변에도 예비 시모를 많이 소개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예비 남편이 이것저것 선물들을 들고서 엄마를 만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이번에 장모님뿐 아니라 주변에도 보험 가입을 많이 소개해 주셨다면서요. 덕분에 엄마가 이번에 보호망 되실 것 같다면서 감사하다고 다음에 식사 대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족인데 뭘. 사돈이 잘 풀리시니 참 다행이네.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서 난 그냥 다리만 놔줬을 뿐이야. 아닙니다. 장모님 덕분에 정말 계약도 수월하게 잘 됐다면서 그러셨어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만 예비 시부모님도 살뜰하게 챙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제 결혼을 얼마나 기대하고 반겨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죠. 결혼으로 엄마에게 큰 효도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면서 깨림칙한 일들이 좀 생겼었어요. 처음엔 예비 남편의 하객 문제 때문에 의아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고 회사 동료들과도 잘 지냈던 예비 남편이 이상하게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초대할 친구들조차 없다는 거였습니다. 전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초대할 사람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많지 않아? 아니, 직장에서도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그게 전 직장에서 내가 사실 사람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 대외적으로는 다들 괜찮은 척한 것뿐이지 개인적으로는 연락처도 모르고 친하게 안 지냈어. 학교 친구들과도 다 절교해서 지금 연락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 결혼식에 올 사람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동료들밖에 없을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난 오빠 쪽 하객들이 너무 많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와 연애를 하면서 친구들이라고 소개해 준 적도 없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 동료들 이외엔 다른 지인들을 저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이 남자가 바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식 하객으로 초대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인맥이야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제가 이상하다 어떻다 말할 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연도 끊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닥달할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급한 전화라고 받으러 나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비 남편의 화내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아이, 그만 좀 전화해. 이런 식으로 번호 바꿔서 전화하는 거 스토킹이야. 알어?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그만 좀 전화하라고. 도대체 무슨 전화길래 저렇게 역정을 내나 싶어 전 놀란 표정으로 예비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절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는 거였습니다. 어? 지영아, 언제 나왔어? 뭐야?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전화해? 누군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긴. 뭐 스토킹이니 뭐니 그러고 있었잖아. 뭔데? 뭐냐고.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뭔데? 그게 한참을 주저하던 예비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전 예비 남편의 얘기를 듣고서 정말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예비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거든요. 아, 그게 20대 때 만났던 여자친구인데 벌써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화번호 바꿔서 전화하고 그러네. 너한테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했는데 미안. 얘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랑도 다 연락 안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다른 친구들한테 나에 대해 모함을 해서 오해가 생겼거든. 뭐? 아니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아 진짜 똥 제대로 밟았지 뭐. 아무리 차단을 해도 자꾸 연락이 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화낸 거야. 미안해. 놀랐지? 진짜 별거 아니야. 이번에 결혼하면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겠어. 어떻게 알았는지 또 전화가 오네. 미안해.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서 받은 문자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문자를 봤을 땐 정말 여자가 예비 남편에게 집착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참 예비 남편 혼자 소가를 많이 했겠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이후에 다시 번호도 차단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예비 시부모님과는 밖에선 종종 만났었는데 예비 시댁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예비 남편과 함께 예비 시댁에 가보자는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해하더니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에게 연락을 하더니만 그날 저녁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깜짝 예비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죠. 예비 시댁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딱 들어갔을 때 집도 깔끔하고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초대를 안 하셨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예비 시부는 잠깐 외출한 상태였고 예비 시모는 거실에 앉아 있으라며 주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예비 남편이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하러 잠시 나가더라고요. 전 혼자 소파에 앉아 있다가 거실 이것저것을 둘러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때 TV 밑에서 액자 하나가 엎어져 있더군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싶어 딱 되돌려 본 순간 전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TV 밑에 떨어져 있던 액자 속엔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한 낯선 여자가 같이 가족처럼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누군지 전 알 수도 없었죠. 그래서 마침 다과를 내오던 예비 시모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거 TV 밑에 떨어져 있던데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이 여잔 누구예요? 어, 어? 아니. 그런데 이상하게 예비 시모가 무척이나 당황하더라고요. 말을 더듬고 안절부절 못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더 수상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 그게? 아유, 그게 왜 거기 떨어져 있냐? 사실은 우리 딸이야, 딸. 딸인데 해외에서 살고 있어. 사실 걔가 아빠랑 오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연 끊고 산지 오래야. 그래가지고 아마 결혼식도 안 올 거야.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네? 딸이요? 아니, 외동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동생이 있다고요? 걔가 그러디? 아유, 걔가 좀 그래. 한 번 영 끊으면 아주 냉정하게 끊는다니까. 성국이가 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모질긴 모질어. 딸이야, 딸. 성인 돼서 연 끊어서 안 본 지 오래됐어. 성국이가 걔 얘기만 꺼내면 싫어하니까 너도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알았지? 그러더니 예비 시모는 그 사진을 휙하니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영 끊고 산다지만 누가 가족 소개를 할 때 아예 제외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사진이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도 않았고요. 예비 시모가 당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좀 수상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땐 바로 예비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면
제가 물어본다고 한들 제대로 대답도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상견례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저한테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평생 숨길 심산이었겠다 싶어 전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비시댁에서 나오고 난 뒤 저흰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마침 딱 커피가 나와 예비 남편이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 핸드폰을 열어보게 됐습니다. 스팸으로 저장된 번호를 보니 마침 딱 번호 하나가 있더라고요. 전 바로 그 번호를 머릿속으로 외워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았죠. 속으로 예비 남편이 그 사이 오면 어쩌나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지경이었지만 그것보다 빨리 이 찝찝한 마음을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그 번호를 저장하고서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전 바로 그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한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혹시 이성국 씨 아세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 여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한참 조용하던 여자가 이내 말을 했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누구시죠? 그쪽은 누구신데요? 저 이성국 씨랑 결혼할 여자예요. 저번에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듣고 전화했어요. 누구신데 자꾸 전화하세요? 정말 전 여자친구 맞으세요? 전 여자친구요? 제가 전 여자친구라고 하던가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세한 건 이성국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끊겠습니다. 아니라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어찌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전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여자에게 부탁을 했죠. 저기요. 이러지 마시고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싫습니다. 이성국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러시지 말고. 잠시만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그쪽도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저 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갈게요. 제가 그쪽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네? 정말 그때 전 그 여자만이 진실을 알려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애걸복걸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 여자분이 절대 안 만난다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꼭 만나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오랜 부탁 끝에 그 여자분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 주소를 보내줬고 그렇게 전 늦은 저녁 그 여자분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가는 내내 정말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심장은 쿵쾅쿵쾅 미친 듯이 두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여자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원룸이 즐비한 한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차를 보고서 다가온 그 여자는 무척이나 야위어 보였어요. 그리고 제 차를 탔고 전 그 여자를 태우고서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서 저희는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정말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의 정체는 연 끊은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였거든요. 그 집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저도 그 집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인데 제가 애를 못 낳으니까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저한테 애도 못 낳는데 나가라고 그렇게 강제로 내쫓았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 다 차단하고. 근데 결혼이라뇨? 그럼 그동안 그쪽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결혼한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네, 전혀요. 전혀. 결혼했다는 얘기도 안 했었고 심지어 저희 상견례도 다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사람들 그 정도로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부모가 되어주겠다며 처음엔 잘해줬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제가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부턴 제 돈만 노리더라고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혹시 그쪽 집엔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저희 엄마가 어머님 보험을 몇 개 드시긴 했는데 제 말을 듣게 된 그 여잔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마를 짚으며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시부는 틈만 나면 차 사달라 뭐 사달라. 남편도 결혼하고 나니 빚이 4천이나 있었고 시모는 저한테 온갖 보험 다 가입하라고 하고 전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고 그냥 돈줄일 뿐이었다고요. 사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물려준 재산이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결혼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합가하자고 자기가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합가했던 건데 그것부터가 잘못됐더라고요. 뭐라고요?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믿지 못하시겠죠? 저라도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자, 여기요. 이거 보세요. 저희 결혼식 때 사진, 그리고 가족 사진이요. 그러면서 그 여잔 저에게 미리 준비한 여러 사진들과 자료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네요. 이미 혼인신고까지도 다 했던 상황이었고 결혼식 사진까지 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왜 그토록 주변에 평판 좋았던 이 남자가 왜 그렇게 영 끄는 사람들이 많은지, 부를 하객조차 없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부를 하객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부를 수가 없었던 거겠죠. 이미 그전 결혼식에 온갖 지인들을 다 초대해 성대게 결혼을 했으니 이혼도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식에 초대를 하겠습니까? 모든 게 들통날 게 뻔하니 저와 만나면서 예비 남편 스스로가 연을 다 끊어버린 거였죠. 그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던지 이게 꿈은 아닌가 너무나도 혼란스럽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두고두고 확인을 해도 정말 예비시댁에서 저를 감쪽같이 속인 게 맞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은 결국엔 오열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을까 싶더라고요. 세상 누구보다 잘해줄 것처럼 하더니 제 돈 다 탈탈 털어가고 난 후부턴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면서 그렇게 쫓겨났어요. 제 돈 한 푼 건지지도 못하고요. 잘못은 저쪽에 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이렇게 맨몸으로 쫓겨난 거예요. 사실 전화 왔을 때 그쪽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절대 시집 가면 안 돼요. 가는 순간 인생 쫄딱 망해요. 그러더니 엉엉 우는 그 여자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서 그대로 결혼을 했더라면 정말 제 인생뿐 아니라 엄마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도 다 빼앗길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여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 인생을 정말 낭떠러지 앞에서 구출해준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서 전 그 여자에게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늦은 밤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딱 예비 시댁에 도착했을 때가 거의 자정이 다 되었을 때더라고요. 전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자고 있었는지 예비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 지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오면 어떡해? 갑자기 웬일이야? 웬일? 웬일이라고? 야, 넌 네가 감춰온 게 있으면서 그렇게 퍼질러 잠이 오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 네가 아니, 니들이 여지껏 감춰온 거 내가 이제 알았거든. 전 현관 앞에서 여자분에게 받았던 그 자료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 종이들을 보고선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 이걸 어떻게, 아니, 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야, 이 자식아. 어디 속일 게 없어서 결혼했다는 걸 속여?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뭐? 사람들하고 연을 끊어? 왜 연을 끊었겠어? 사기치러 가니까 끊었겠지. 지영아,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어디다 대고 사람을 속여?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서 안방에 있던 예비 시부모까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모습을 보시고선 예비 시모가 놀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이 시간에 찾아와서 웬 소란이야?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에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이보세요. 사람을 속였으면 미안하단 말을 해야지. 지금 어디서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이것 봐, 이것 봐. 아주 그냥 가족이 통으로 뻔뻔하네. 다 들켰거든요? 이 자식 결혼했었다는 거, 며느리 홀라당 벗겨보고 내쫓았다는 거, 다 들통났다고 이 사람들아. 그러자 예비 시댁 식구들은 무척이나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이없는 해명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진짜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성국이가 결혼했다는 건 맞아. 맞는데, 근데 쫓아낸 건 아니야. 전 며느라이가 너무 도라이였어. 걔 아주 미친 애라니까. 우리 성국이 힘들게 해가지고 애도 못 낳으면서 애 낳는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도 엄연히 피해자야. 뭐요? 피해자요? 그런 사람들이 돈만 홀라당 뺏어가고 한 푼도 안 돌려줘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야. 맞다니까 그러네. 걔가 우릴 속인 거지. 우리가 속인 거 아니라고. 네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성국이 결혼했다는 거 말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우리도 걔 며느리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깜빡 성국이 결혼했다는 것도 잊고 살았지 뭐냐. 얘네 헤어진 지도 오래됐어. 정말 다 들킬 거짓말을 눈앞에서 뻔뻔하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정도로 뻔뻔해야 사기를 치는구나 싶더라니까요. 와, 진짜 대단하네. 이보세요. 내가 당신들한테 인사 오기 한 달 전에 쫓겨났다면서요. 왜요? 부잣집 딸내미 시집 올 것 같으니까 며느리 쫓아낸 거예요? 전 며느리 뜯어먹은 것처럼 저도 한번 제대로 뜯어보시려고요? 뜯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라니까. 그럼 한번 두고 보죠.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전 그대로 그 집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예비 남편이 뛰쳐나와 제 팔을 잡았지만 전 분노로 그 팔을 뿌리쳤어요. 놔. 진짜 놔.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아작낼 줄 알아? 지영아, 오해야, 오해. 내가 말했지? 스토커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고 그랬던 거야. 내가 그랬잖아. 내가 미안해. 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우린 진짜 피해자야. 웃기고 있네. 야, 너 한마디만 더 해. 법적으로 니네 집에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서 소송하기 전에. 알았어? 어떻게 인간이 된 게 그따위로 살아? 너랑은 끝이야, 끝. 하나부터 열까지 믿을 만한 게 없는데 너랑 어떻게 만나겠니? 그리고 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니네 집 내가 아주 작사를 낼 거니까. 그리고선 예비 남편의 어깨를 확 밀어버리고선 전 돌아와 버렸네요.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저희 엄마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엄만 가입했던 모든 보험을 해약해버렸어요. 그리고 절 도와준 그 여자분에겐 변호사를 붙여줬고요.
제 외사촌 오빠가 변호사였거든요. 그 여자분 사연을 들어보니 이혼을 하면서도 제대로 재산 분할도 못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그 악랄한 가족들 속임수에 속아 말 그대로 몸만 나왔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를 붙여 다시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자분이 제 인생에, 아니 저희 가족의 은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탈 털어서 제대로 복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죠. 그 뒤로 소송을 걸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여자분의 재산 중 일부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험을 해약하면서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도 싹 다 보험을 해약한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보험 가입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약하면 설계사가 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동안 저희 엄마를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 진짜 어마어마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예비 시모였던 그 사람이 아주 난리가 나서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엄마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자꾸 전 예비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엄마가 집에 계셨었는데 그걸 모르고서 전 예비 시모가 절 찾아온 거였죠. 야, 박지영, 이 문 열어. 문 열라고.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전화도 씻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헤어지면 헤어진 거지. 어디서 우리 집안을 다 망가뜨려? 나와. 당장 나와 이 기집애야. 밖에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자 엄만 벌컥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난리를 피우던 전 예비 시모는 앞으로 벌러덩 고꾸라지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서 저희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사돈. 사돈? 내가 왜 그쪽 사돈입니까? 우리 애들 끝난 거 모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면 아까 쾅쾅 문 두드리면서 소란 피운 사람 그쪽 아니면 누굽니까? 아유, 저기 그게 아니라, 아유, 사돈. 아무리 그래도 보험을 다 해약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사돈뿐만 아니라 소개해 주신 분들 다 끊으셨던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자 엄만 기가 차단 표정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야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작정을 하고 남 속인 사람을 제가 뭘 믿고 보험을 가입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들어보니 전 며느리 재산도 싹싹 다 털어다가 가져갔다던데. 아니 그럼 우리 딸이 결혼하게 되면 우리 딸 돈도 뜯어가실 생각이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전 며느리 변호사 누가 붙여준 건지 압니까? 접니다, 저. 앞으로도 탈탈 털리고 싶지 않으시면 다신 우리 딸 찾아오지 마세요. 아셨어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제가 그쪽 딸 무서울 리 있겠습니까? 조용히 이 정도로 끝난 걸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숨 죽은 듯이 사셨으면 좋겠네요. 뭐 더 얘기해볼까요? 아닙니다. 그럼 안녕히 가시죠.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엄만 전 예비 시모를 내쫓고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다신 전 예비 시모가 찾아오거나 연락이 온 적은 없었죠. 전 예비 남편과도 그렇게 끝이 났고요. 전 와이프였던 그 여자분은 가족도 없고 이혼도 당하고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까지 했다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이 너무나 기구해서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다시 돈을 일부 되돌려받아 다시 힘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때 일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일인데 처음엔 저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엄마 여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결혼에 대한 마음은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앞으로는 그냥 엄마 여동생과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엄마도 사업을 일부 정리해서 이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조만간 이직을 해서 엄마와 다시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저희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세상엔 참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악인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꼭 벌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처럼 벌 받을 짓 한 사람은 언젠간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하고 밝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